자, 오늘도 국제 뉴스 짚어보도록 할까요? 배수연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경제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일단 연준이 내릴 것으로 9월에는 거의 확실시가 되어가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된 얘기들 어떤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네. 이제 인하폭이 25bp, 베이비 스텝이 될 거냐 아니면 50bp, 전보 스텝 혹은 B컷이 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네. 이 가운데에서 지금 그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MMF의 설정 잔고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록적인 그런 금리가 지금 최근 국제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투자자 협회와 비슷한 ICI라는 투자 회사 협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여기 집계에 따르면 MMF가 지금 6조 3천억 달러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니 지금 MMF가 7일간 수익률을 지금 5.8%, 5.08% 정도 주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이렇다 보니 이 MMF로 지금 기관들이 여유 자금을 대부분 다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준 이후에도 이런 MMF의 쏠림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연준이 25bp를 인하든 50bp를 인하든 지금 그 MMF의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MMF의 설정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기준금리가 아마 한 2%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에는 MMF로 저 자금이 쏠리는 것은 좀 막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MMF보다 조금 더 오래 묵혀둘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예금 정서 CD 쪽으로 갈아타라 이런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지금 12개월 정도를 묶어둘 수 있다면 향후 연준이 12개월 동안 꾸준하게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CD는. 그래서 지금 CD를 좀 투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권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만기를 좀 늘려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채권 만기 듀레이션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은 그 투자 전략이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투자 등급 회사채까지를 좀 고려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자산담보보증권, 에셋백이 돼 있는 그런 회사채라든지 MBS 등을 편입하는 게 아주 현명한 그런 투자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 곡선이 그동안 역전돼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장단기. 네네. 장단기 이제 수익률. 네. 원래 채권 수익률이라는 게 기간 프리미엄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설정이 되는데, 장기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장기가 이제 더 낮았었는데 이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역사적 시계열로 봐서 이게 역전됐다가 정상화됐을 때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네. 나타났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서 지금 월가 이 관계자들을 좀 긴장시키고 있는데, 네.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1989년, 2000년, 2007년 이 세 번이었습니다. 이때 어김없이 그 이후에 직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에는 이 닷컴 버블이 터졌고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춘 건 맞는데 이게 샘플이 너무 작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가에서도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수익률 곡선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어서 분명히 좀 두려운 신호이긴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특히 S&P 500을 중심으로 한 장기 모멘텀 지표가 과연 하락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사례 샘플이 좀 맞습니다. 작다라는 네, 게 맹점이라는 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네요. 자, 대선 TV 토론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한 3시간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 맞습니다. 이런 굉장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것도 같고요. 중요한 TV 토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향후 또 토론 일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토론인데 관련돼서 자산 시장도 좀 움직이고 있죠. 어떤 부분 좀 볼까요? 네, 지금 번스타인이라는 그 금융회사에서는 트럼프가 만약 이기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소 8만 달러는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그 비트코인 업계에 그 구애를 펼쳤던 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번스타인의 분수카인 고탐 추가니 같은 사람은 트럼프가 만약 이기면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되찾을 것이다. 4분기에는 아마 비트코인이 8만에서 9만 달러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만약에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재 지지선인 5만 달러 선을 아래로 뚫고 2023년 4분기에 이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가 나오기 직전에 그 행보했던 가격대인 3만에서 4만 달러 선으로 내려가서 그걸 테스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측이긴 하지만 스탠다드 차타드 SC는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하면 비트코인이 8만 달러가 아니라 1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천당과 지옥을 좀 오갈 것 같고요. 앞서 지금 유가 하락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은 왜냐하면 두 후보 모두 유가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유가 안정에 상당히 많이 베팅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는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락 모멘텀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 항배도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은 토론을 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내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노출 빈도는 좀 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좀 특훈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 있었는데요.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약한 고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 현 정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레 이제 그쪽 진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냐 이런 쪽으로 좀 소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이번 토론에서 보면 해리스는 아무래도 젊고 좀 패기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검사의 이미지를 좀 많이 어필을 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노련미를 많이 내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그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리스는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흥분시키는 게 전략인 것 같고 트럼프가 예전에 바이든을 일방적으로 압도했을 때 그 TV 토론 당시를 보면 상당히 침착했습니다. 보면 트럼프답지 않게 이런 침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번 TV 토론의 제일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흥분시켜야 되고 해리스는 대신에 민주당이 너무 강성 진보로 간다고 하는 부분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보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탓에 지금 미국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활동했었던 뉴욕에서도 보면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의 불법 이민자들의 캠프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브롱스나 이런 쪽에. 그러면서 기존에 와서 고생하고 겨우겨우 영주권을 땄던 기존에 있는 히스패닉 혹은 또
이 소수민족들이 대부분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였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앞으로 핫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스윙 스테이트에서 좀 인플레에 따른 그런 고통 지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리스가 얼마나 선전하냐 여부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그런 승부가 갈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뚜껑이 열리고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나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 정리해 주시고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사우디가 AI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이 얘기 전해주셨었는데 또 추가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금 드디어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주관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사우디는 지금 기름만 파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세계에 좀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린 쇼링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웃 나라인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두바이를 중심으로 변신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 반, 시샘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머니를 이쪽으로 지금 AI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도 지금 세계 굴지의 그런 그 AI 전문가들 다 불러서 총집결해서 아주 크게 지금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의 개막 행사의 기조 발제자로 우리 한국 사람이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백영률 서강대 교수가 이 개막 세션 발표자로 나서서 AI의 그런 윤리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사우디가 우리 한국의 그런 전자정부 구성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백영률 교수는 우리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전자정부인 e-government를 창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도 그 UN 본부에 와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5G를 상용화하고 전자정부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유엔에 와서 특별 세션에서 그 연설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국내 기업들이 또 AI에서 또 집중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선지교 선배께서 지금 가 계시니까 관련 소식이 또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을 했고 또 진행되는 내용들 그러게요. 선재우 기자님 오시면 자세하게 전해주실 것 같네요. AI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지금 AI의 뭐 거의 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이지만 이제부터는 퀄컴을 주목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요? 뭐 퀄컴은 저희 뭐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삼성이 핸드폰으로 상당히 약진할 때 퀄컴도 같이 동반 약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때까지 이렇게 AI에서 가장 뭐 대장이 된 건 그래픽 처리 장치에 있어서 독보적인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좀 됐었는데요. 이게 왜 그동안 중요했냐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GPU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장비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이 한 고비를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엣지 컴퓨팅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저도 다시 공부를 했는데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아주 초고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연결 반도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설계를 잘하고 있는 게 퀄컴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퀄컴은 여태까지 반도체가 약진하는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한 110% 올랐는데 퀄컴은 지금 한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행 그 수익을 바탕으로 주가 배수를 보면 퀄컴은 한 15.3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한 38배까지 치솟았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퀄컴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가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키뱅크의 분석가들도 목표 주가를 $225로 제시하면서 한 5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스마트폰 그리고 PC, 엣지 그 컴퓨터 이런 것 등이 이제 앞으로 이 AI가 다음으로 약진할 분야라고 한다면 이 분야에서 지금 절대 강자는 퀄컴이 될 수 있다. 퀄컴의 그 반도체 설계 능력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기기 간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연결하는 반도체, 맞습니다. 연결성 네. 반도체인데 주가 측면에서는 네. 좀 아직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네, 월가는 지금 그렇게 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네요. 네. 스마트 팩토리,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정책에 대해서도 네. 준비하셨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네, 어떤 어렵습니다. 내용인가요? 제가 특파원 시절에도 한번 코너를 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스마트가 뭐냐? 왜 디파인을 안 해주냐? 그러니까 스마트라고 하면 저보다 뭐 홍영카님이 훨씬 스마트하시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지 디파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가 어렵다. 정의도 없이 네. 그냥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때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경영정보 시스템 MIS가 이런 그 스마트의 개념이었습니다. 연결하는 개념이었고 이걸 제조업 단위로 가면 MES라고 제조 실행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MIS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무엇이 달라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냐? 네. 아무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좀 보니까 네. 이 전산화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냥 프로그래밍 입장으로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가 아주 초기 단계로 구현되고 있는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지금 보면 그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스마트 시티가 부산 명지 신도시에 있고 그리고 대전에 세종 신도시에 있는데요. 예컨대 CCTV는 삼성이 관제를 하고 하수도 시스템, 상수도 시스템은 LG가 관제를 하면 이게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무엇이 스마트냐? 물론 그 단위별로는 다 잘 제어가 네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PLC라고 논리 연산 장치가 각 공정 제어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PLC가 무엇이냐면 보통 자료 사진을 보시면 공장에 보면 초록색 버튼, 뭐 빨간색 버튼 있고 이렇게 시계 바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PLC입니다. 뭔가 제어를 하는 그 공정별로 하게. 제어를 하는데 그 PLC가 뭐 도시바도 있고 지멘스도 있고 히타치도 있고 뭐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정별로도 아주 맞춤형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멘스하고 히타치가 있으면 이 둘 PLC는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제어가 스마트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MES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국내에서도 AI를 기반으로 CCTV를 개발했다라고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CCTV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충분히 AI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보니 어지간한 전산 실력만 가지면 요즘은 진짜 오픈 AI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답니다. 짜는 건. 근데 그게 어떻게 구동될지는 결국은 데이터 단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비지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AI의 핵심 관건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보시면 뭐 어디에서 AI를 도입했다, CCTV도 AI로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만 돌릴 뿐이지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쓴소리를 오늘 네네네네. 조금은 고쳐줘야 되고 네네. 다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일단은 인재, 네. 사람 부분에서도 좀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너무 얘기도 속상합니다. 포함되어 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수학을 제일 잘하는 직군이 어디냐? 당연히 뭐 공대나 이렇게 돼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카이스트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강남에 있는 피부과 의사님이 제일 잘하실 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좋은 인재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찾아서 의과대학에 다 쏠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될 인재들이 속속 지금 뭐 의과대 정원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학 잘하는 1등부터 5천등까지는 의과대, 치의과대, 한의대 이쪽으로 다 충원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뭐 이 다른 물리학과나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게 과연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모골이 송연해진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여쭤보니까 우리나라의 성과 보수 체계가 엉터리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에 대한 성과 보수 체계가 없으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현장을 지키다가도 차라리 뭐 금융 쪽으로 갈래. 제가 아는 친구들도 항공우주공학을 연구했다가 지금 금융상품을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네네. 여러 가지 뭐 필수적인 부분에서 좀 인재가 다른 쪽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 선전만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중국의 인재들은 의과대학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이공계 쪽에서 지금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에 우리의 그 경쟁력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정말 정책학 공부자들이 네.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정말 다 연결이 돼서 맞습니다. 좀 생각해 네. 볼 만한 사회 문제가 많았던 것 같네요. 배수연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